자, 이번에는 인구 구조 유형이에요. 인구 구조 유형은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인가? 나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인구 구조 유형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예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먼저 어떤 게 있다? 어린애하고 노인만 비교한 게 어떤 거예요? 피라미드, 항아리, 종형이에요. 이거는 어린애 유년 인구 0에서 14세하고 65세 이상 인구만 비교했어. 그때 제가 먼저 기준 잡아야 될 게 어떤 거를 잡자고 했냐면 종형을 잡자 그랬어요. 그럼 이때 이 종형은 어떤 거다?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딱 두 배예요. 딱 두 배가 될 때요. 그럼 이때 딱 두 배가 되는 게 소산은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데 출생과 사망이 밸런스가 딱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같아져서 늘지도 줄지도 않은 거예요. 소산대 인구가 멈춘 유형입니다. 이 인구 유형이 가장 선진국형입니다. 옆에다 하나 더 적어둔다면 선진국형입니다. 가장 좋은 선진국형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가 어떤 거냐? 이래 말하면 종형이에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거. 이게 가장 좋아서 주로 선진국들이 종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이게 두 배가 가장 좋은데 1번에 있는 피라미드는 어린애가 노인 인구의 두 배보다 많대요. 그럼 이 인구는 다산다사예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그러면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으면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출생이 더 많아. 그럼 출생이 더 많으니까 인구는 늘 수밖에 없겠죠. 이 유형은 인구가 증가해요. 이 유형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죠. 피라미드형. 그럼 이 피라미드형은 주로 어디가 그렇다? 개발도상국, 그죠? 저개발 국가, 뭐 이런 데 후진국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두 배가 안 돼요. 그럼 두 배가 안 되는 이 유형도 아까 종형처럼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거는 맞아요. 소산은 맞는데, 아이고, 밸런스가 딱 맞지는 않아. 주로 누가 더 많다? 누가 많다? 노인이 더 많은 거예요. 태어나는 애들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구는 줄어들 거거든요. 노인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이 더 적고 태어난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는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주로 어느 나라가 그렇다?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그래서 예전에는 종형을 제일 많이 물었다면 항아리형도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항아리형을 물어볼 수도 있어. 항아리는 인구가 감소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린애, 노인만 비교해서 두 배다 종형, 두 배 이상이다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두 배가 안 된다 하면은 항아리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밑에 있는 4번에 있는 도시형, 기타형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말로도 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두 개는 뭐를 가지고 있다? 일하는 인구 있죠. 15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는 말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천지 있다는 거죠. 그럼 시골이 아니라 도시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도시형이라고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합니까? 음, 뭐라고 한다? 별형이라고 하죠. 그 말이 빠졌네. 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스타가 되려면 도시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별형, 도시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도시는 일하는 인구가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지. 그래서 유입형이라고 한 거예요. 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하는 인구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곳은 주로 어디가 그럴까? 시골이 그렇지. 그래서
5번에는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이 짜라락 하고 많아요. 한번 눈도장 찍으세요, 여러분. 그럼 이런 유형은 기타형이다. 기타가 악기 있잖아. 그럼 악기 기타 보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잖아. 일하는 인구가 중간에 있는데 기타처럼 들어갔어. 그래서 모양이 기타형이다. 또는 표주박도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 동글 동글 해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잖아. 표주박형이다. 그럼 주로 농촌이 그렇다. 그리고 일하는 인구가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유출형이다. 호로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피임법에는 자연적인 피임법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자연적인 피임법은 내 몸에 어떤 짓도 안 한 거는 자연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배란기, 가임기 계산해서 날짜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고, 배란기, 가임기, 임신 가능한 기간, 그거 계산해서 피임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월경주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경주기법에서 모성애도 나오지만 배란기는 언제예요?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그리고 임신 가능 기간은 정자가 사는 3일을 더해야 되니까 다음 월경전 12에서 19일 이렇게 하는 게 월경주기법. 이거는 그냥 내가 내 몸 알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기초체온법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 전부 다 피임법입니다. 기초체온법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체온이 약간 올라가 있어.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배란이 끝났다 하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점액 관찰법. 이건 뭐예요? 분비물의 특징을 보니까 요즘 따라 나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특징이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많이 끈적끈적하다 했어요. 묽다 그랬어요. 에이, 많이 끈적끈적하면 정자가 뚫고 들어오다가 찜대기에 붙어가지고 못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묽어야 돼. 점도가 낮아서 묽어야 돼. 그래야 정자가 헤엄치면서 슉 들어오는 거지. 그죠? 이렇고 현미경을 들여다봤을 때 안 적으셔도 돼요. 한번 눈을 들어만 보시면 양치식물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말 했죠. 이러면 이렇게 알아보는 비인법을 뭐라고 한다? 점액 관찰법. 이것도 내 몸에 어떤 짓도 한 게 아니라 분비물을 본 거니까 자연적인 거.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구 피임약. 이건 어떤 건데요? 약을 쓴 거잖아.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임신 초반에 수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정된 내용물을 석션 빨아내버릴 거야. 자궁 내막 안에 수정된 내용물을 뽑아버릴 거야. 아직은 태아라고 하지 않아. 수정된 내용물이라고 했어요. 너무 초반이니까. 그게 바로 뭐죠? 월경조절법이야. 그래서 월경조절법은 자궁 내용, 수정된 내용물을 석션해버리는 거예요. 월경조절법.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기계를 집어넣어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막이라는 거 있죠. 자, 경막은 다른 말로 다이아프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어떤 거였어? 여성의 질환에 맞는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서 제작해서 안에 집어넣지. 그럼 집어넣었을 때 남성용 콘돔처럼 입구를 막아. 비닐 컵을 씌우듯이. 그러면 정자가 들어왔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물만 콘돔 빼듯이 싹 빼서 버리는 거죠. 그 내용물을. 그렇게 하는 여자가 하는 비법이야. 이거는 남자한테 나 이거 준다? 한다? 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죠? 경막은 내가 그냥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이 하는 비법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콘돔 당연히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럼 이 콘돔 말고 미레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미레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미레나는 뭐죠? 이것도 그죠? 임신 조절하는 거잖아요. 임신을 안 되게 조절하는 거죠. 이것도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질환에다가 자약을 넣을 거야. 그럼 그 자약이 체온에 의해 녹으면서 약물이 샥 흡수가 되면 정자가 신나게 들어왔는데 정자를 죽이는 약물이야. 그러면 정자를 죽이는 약이다. 살정자제 엄청난 약물이잖아요.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루프 이런 거 루프는 다른 말로 자궁 내 증치 이거 기구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임플라논 이거는
꿀에다가 한쪽에다가 성냥개비 막대 모양처럼 생긴 막대 추파춥스 사탕처럼 생긴 거 막대 같은 거를 요 팔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호르몬이 뿅뿅 나오면서 피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피임법은 내 몸에 기구를 삽입한 거니까 이것도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자연적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 또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 우리가 생리 주기를 따졌을 때 아니 생리 주기를 따졌을 때 어떤 달은 좀 빨리 돌아오는 날도 있고 어떤 달은 좀 늦게 할 때도 있었어. 그럼 어떤 달은 예를 들어서 27일 만에 했는 날도 있는데 어떤 달은 30일 만에도 돌아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똑같은 날짜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때 날짜 피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날짜 피임법은 가장 빨리 돌아오는 주기에는 만약에 빨리 돌아온다면 그 날짜가 27일이었어. 그러면 이때 가장 빨리 돌아오는 그 날짜에 마이너스 그렇죠. 빨리 들어오면 생리 빨리 시작하면 갑자기 짜증나죠? 마이너스 18.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오는 날짜에는 길쭉길쭉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는 날짜 핀법.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인 게 아닌가요? 그럼 내 몸에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산한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임법 중에서 가장 규칙적으로만 하면요. 효과가 가장 좋은 피임법은 경구 피임법이에요. 훈도 많이 해요. 가장 효과가 좋은 피임법이란 말하면 경구 피임약. 훈돔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된다? 성병 그 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다 하면 경구 피임입니다. 그럼 경구 피임은 피임의 원리가 어떻게 피임이 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배란 억제. 배란 억제 하는 게 경구 피임이에요. 그럼 이때 배란 억제 이를 말하면 여성 호르몬 중에서 어떤 거하고 관련 있어? 프로제스테론, 그죠?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하고 상관 있죠.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억제, 임신 유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호르몬이야. 배란 억제 하는 거고. 그럼 경구피임약은 문제집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럼 틀렸어. 부작용 있어. 그럼 부작용 외우진 않아도 돼요. 약간 아기 가졌을 때 증상 비스무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유방에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고 기분도 약간 센치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임신 초반에 보면 트러블 같은 것도 생기거든. 그래서 여드름도 좀 생기고 속도 약간 입덧처럼 미스미스하고 체중도 약간 찌기도 하고 이런 게 부작용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를 안다면 경구 피임약을 금기하는 경우는 좀 눈여겨보세요. 이런 상황일 때는 먹지 말아요. 하는 거 어떤 경우다? 제가 간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 질환자 복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임신이나 수유부도 하지 마라. 아기한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이 약은 어떤 점이 있냐면 경구피임약은 피를 약간 찐득찐득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피를 찐득찐득하게 만든다는 말은 혈관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상황일 때는 이 경구피임약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관이 더 찐득찐득해져서 안 좋다고요. 막히기도 하니까. 그럼 이때 혈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뇌혈관. 저라면 뇌혈관은 뭐 외우진 않을 것 같아. 혈관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사람. 뇌혈관, 관상동맥 질환, 정맥염, 피가 약간 맑게 뚫려면서 흐를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일 때는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지혈증, 기름기 있다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럼 경구 피임약은 효과가 좋으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다? 내가 맞다. 안 먹은 지 12시간이 아직 안 넘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원래 먹어야 될 시간보다 12시간 아직 안 지났네? 그럼 어떡할 거야? 지금 생각났을 때 즉시 먹고 원래 먹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 먹으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12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럼 12시간 이상 지나면 맞다. 지금 먹어. 아까랑 똑같아. 그리고 제 시간 됐을 때 또 먹어. 다만 12시간이 넘어버리면 혹시나 피임법이 효과가 떨어졌을까 봐 불안하니까 다른 피임법을 한 일주일 정도 병행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황은 맞다. 깜빡했네. 안 먹은지 그랬더니 시간을 보니까 세상에나 24시간 이상 지났어. 그럼 24시간 이상 지났다는 말은요. 어제 먹을 것도 안 먹었고
오늘 먹을 것도 안 먹은 거야. 그럼 생각났을 때 어떡할까? 어제 거, 오늘 거, 부활 먹어. 그 대신에 아까 12시간만 지나도 혹시 효과가 불확실할까 봐 걱정했었잖아. 그럼 24시간 이상 지났을 때는 당연히 다른 피임법도 병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어떤 것도 있었다?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가 경구 피임약은 원래 21알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1알만 먹으면 되는데 후발은 영양제거든? 그래서 영양제까지 해서 28알, 28일 죽이니까 28정을 더 먹게 할 거야. 그럼 이때 21알만 먹으면 되는데 왜 27정을 똑같이 다 먹어야 될까? 한다면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그 말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피임법 중에서 자궁내 장치예요. 그럼 자궁내 장치는 아셔야 되겠죠. 아까 경구 피임약의 원리는 배란 억제, 자궁내 장치에 올리는 착상 방지예요. 착상 방지. 착상 방지. 그럼 이거는 기구를 안으로 자궁 안에다가 삽입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이물질을 어쨌든 집어넣는데 자궁 안에 염증이 있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순 없어요. 그 말이고 그러면 이 경구 피임약과 달리 자궁내 장치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하면 오랜 시간 삽입할 수 있어. 내가 3년 꽂고 있겠다. 3년 꽂으면 자녀 터울 조절하기가 좋잖아. 2년 꽂고 있겠다. 삽입하겠다면 2년 터울 잡기 좋잖아. 그래서 가장 큰 자궁내 장치의 매력은 뭐다? 터울 조절에 적합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루프는 참고로 언제쯤 삽입하면 좋냐면 생리가 끝날 무렵에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궁내 장치는 루프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 있어. 그럼 이때 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다? 월경량이 증가해요. 생리량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대하 분비물이죠. 대하 분비물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은 안에 기구를 삽입하고 있으니까 안에 전체에 만약에 자궁 안에 염증이 심해져서 골반 전체에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어. 그래서 급성, 만성, 골반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 하나만 고르시오 한다면 골반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피임법 중에서 여러분 하나가 참고로 응급피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응급피임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피임이라고 하면 사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응급피임법은 사후피임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서 아기를 가졌을 것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하는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에요. 얘는 성행위 하고 나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사후피임법이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하나 알아두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언제 임신 몇 주까지 하는 게 가능한 거냐면요. 임신 주수 15주에서 24주예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모자 보건법상 가능한 거, 즉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건 15주에서 24주예요. 6개월까지야. 그 이유는 안 돼. 되셨죠? 15주에서 24주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밑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이런 상황일 때는 유산을 시켜도 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면 뭐가 이 사람이 유전이 될 수 있는 신체 질환이 있다든지 이번에도 전염성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든지 그리고 4번에 혈족 간의 근친에 의한 임신이라든지 마지막 5번은 뭐예요? 아기를 가진 걸 임신을 유지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정신장애로 진단받았다면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X예요. 자, 그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나라 6대 암 하면 뭐가 들어간다?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하면서 하나 더 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것만 6대 알미예요. 여기에 갑상선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되셨죠? 봐주시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의 결정인자. 그럼 질병 발생의 결정인자란 말은 질병 발생의 3요소 찾으라는 거야. 3요소. 그럼 3요소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병의 원인이 되는 거. 그럼 병의 원인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체 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병원체는 세균도 병원체가 될 수 있어요. 병원체가 무슨 말이냐면 병의 원인이 되는 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 그럼 그게 세균일 수 있죠. 결핵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뭔데요? 세균. 홍역 직접적인 병원체는 바이러스. 근데 이번에는 열사병이다? 그럼 열사병은 뭐 때문이에요? 세균 바이러스 아니잖아. 그럼 이 열사병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 열, 더위, 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온도, 습도도 병의 원인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열사병은 아주 온도가 높고 습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으면 열사병이 걸리잖아. 그럼 그때는 원인이 세균 바이러스가 아니라 온도, 습도거든. 그래서 병원체 하는 게 세균도 되지만 온도나 습도 같은 것도 병의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체가 들어가서 사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죠? 숙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절한 환경. 병원체, 숙주, 환경. 외우세요. 단답형으로 세 가지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말하는 게 뭐와 관련 있는 건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만이라도 땡실하게 알면 된다? 숙주요. 숙주하고 관련된 요소들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숙주에 나이가 많고 나이가 너무 어리면 질병은 잘 생기잖아.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잘 생기는 질병, 덜 생기는 질병 있잖아. 그리고 또 종족도 영향을 주고 면역력, 숙주의 면역력이 약하면 질병 잘 생기잖아. 숙주의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잘 생기잖아. 숙주의 영양 상태가 불량이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파란색의 내용들은 숙주와 관련된 거다. 눈도장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 양상은 요것도 여러분 단답형으로 단어 용어 정의를 묻는 거에서 물었어요. 이 중에서 물었던 게 자, 전국적으로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생하였다, 발령했다 하면은 유행적 발생. 유행적은요, 전국적. 그 다음에 코로나처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건 범유행적, 세계적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토착 발생이 두 번인가 물어봤던 적 있어요. 그럼 토착적 발생은 그 지방에서 생긴다 이런 말하면 토착병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풍토병이라고 했죠. 어떤 거 아까 있었어? 간 흡충증, 간디스토마, 폐 흡충증, 그리고 직화 이런 게 풍토병, 토착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문드문 생긴다 하는 순간적, 그리고 몇 년마다 생긴다 주기적 용어 정의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 금방 했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감염병 발생 요소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감염병 발생 요소는 아까 병원체, 숙주, 환경인데 그 과정이 감염병이 어떤 과정 루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루트가 숨바꼭질이 아니라 강강 수월리 하듯이 원을 그리듯이 서로 손을 잡고 있어. 이게 연결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면 감염병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건데 이 중에 손잡은 고리를 사이를 끊어버리면 해버리면 감염병 발생은 좀 퍼져나가는 게 눌러질 거야. 그럼 이때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그 과정에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병원체가 있어. 그럼 이 병원체가 나 홀로 이 공간에 그냥 있으면 안 생겨.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들어가 사는 장소를 뭐라고 했다? 병원소. 그럼 이 병원소는 두 글자로 말한다면 숙주 이렇게 말하겠죠. 숙주.
그럼 병원체가 병원 소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서 이 사람 몸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감염병은 퍼져나가기가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애취하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나가거나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럼 그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했다? 탈출. 그럼 탈출하면서 애취하면서 침방울이 일파만파로 퍼뜨려지겠지. 전파. 그러면 퍼뜨려지면서 자기 원래 있던 몸으로 들어가진 않아. 원래 있던 숙주 몸으로 들어가진 않고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들어갈 거야. 그거를 신숙주로 침입한다. 이 말 있어요. 그럼 새로운 숙주로 침입을 했는데 모든 숙주가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야. 누가 생길까? 면역력이 약한 숙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생기겠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럼 이 연결고리 중에서 하나라도 끊어버리면 감염병은 퍼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환자가 비말로 될까봐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 그럼 이 중에 어떤 연결고리를 살짝 끊으려고 한 걸까? 탈출. 의료진이 보호구를 착용한 거는 신숙주로 침입하는 거를 차단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물어볼 거야. 이걸 순서대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게 물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질병의 자연사 단계예요. 이 부분 여러분 많이 틀리던데? 좀 어려워하던데?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 단계예요. 그럼 이때 질병의 자연사는 병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저절로 죽는 거. 내가 약을 써서 항생제 써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병에 걸리기 전부터 출생 전부터 해서 병에 걸려서 저절로 낫기까지. 그럼 저절로 병건체가 죽는다는 말은 이때 숙주는 어떤 상태일까? 숙주도 죽을 수가 있어. 아니면 깨끗하게 나았을 수도 있고 그 마지막 저절로 죽기까지 단계를 자연사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1단계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1단계는 비병원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는 이 두 개의 단계는 병이 생기기 전이야. 병에 안 걸렸을 때야. 1단계하고 2단계는 질병 발생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이 아직 안 생겼어. 그럼 안 생긴 단계가 1단계하고 2단계인데 1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안 생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완전히 건강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1단계 비병원성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건강하게 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조치에 뭐가 들어간다? 건강 증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건강 증진이 들어갔어요. 건강 증진 이 말 나오면 1단계예요. 1단계.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2단계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아직은 안 걸린 거 맞아? 아직은 안 걸리는데 걸릴 것 같아.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걸릴 것 같은 초기다. 그래서 초기 병원성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는 걸리진 않았어요. 병원체가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2단계예요. 그럼 이 2단계 때는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어떡할까? 겁나니까 빨리 뭐 해야 될까? 예방접종.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방접종에 힘쓰는 단계가 무슨 단계냐? 2단계. 초기 병원성계예요. 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는 병이 생기기 전이라면 그럼 병이 생기기 전이니까 몇 차 예방일까? 1차 예방이지.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 3단계부터는 병에 걸렸어. 3단계부터는 질병이 걸린 거예요.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 2단계까지가 병이 생기기 전이고 3단계부터는 병에 걸렸는데 3단계 때 바로 증상이 드러나진 않아. 그럼 3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증상은 안 드러나서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되는 단계? 그런 단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불연성 감염기. 감염은 됐다고. 감염은 됐는데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 한마디로 무증상 감염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증상이 없으니까 이때 뭐 해야 돼? 검사해봐야 알지. 그래서 이 3단계에서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뭐다? 뭐가 된다?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단계야. 불연성 감염기 때는. 그러면 4단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 증상이 드러났어. 그럼 증상이 드러난 단계는 발연성 또는 증상 질환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4단계 때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증상 나타났으니까 이제 어떡할까? 악화되지 않게 하고 치료 받아야지. 그럼 이거는 지금 초기예요? 초기 아니야? 초기 아니야. 초기는 3단계야. 근데 4단계는 이미 증상이 다 드러나고 심해진 상태라서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시간이 지나서 5단계는 이제 저절로 숙주가 어떻게 되다? 회복했어.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져서 불구가 될 수도 있어. 또는 더 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그럼 2단계 때는 어떤 거에 힘써야 될까? 재활, 사회, 복귀 이런 데 힘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1단계, 2단계는 질병 발생 전이니까 몇 차 예방이야? 1차 예방. 그런데 3단계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서 무슨 단계다? 2차인데 4단계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야. 심해질 대로 심해졌는데 더 심해지지 않게 노력하는 거는 2차가 아니라 3차거든. 그래서 4단계하고 5단계가 어디에 속한다?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게 몇 차 예방과 무슨 단계가 같이 매칭까지 좀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